사람들은 말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랬겠냐. 너도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악의 속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사상가, 영적 안내자인 스캇 팩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의 심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심리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악이란 자신의 병적인 자아의 정체를 방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파괴하는 데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희생양을 찾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찾는다. 악이 힘을 악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행사할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힘을 행사할 영역, 즉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자신의 죄의식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약하거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희생양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낸 후 그 희생양에게 자신의 죄의식을 전가시키죠. 자신의 죄의식을 전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죄 지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즉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지적과 비난, 조롱, 모욕 등이죠.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말 아무 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면 지금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나르시시스트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에게 주장하는 내용은 항상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그 죄는 바로 너에게 있다. 네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 너의 잘못, 너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들추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상대방이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혹은 실제 일어난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지적해요. 당연하죠. 상대방은 지은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려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로 죄를 지어내거나 지금 일어난 문제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바람을 핀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해요.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자기 자신인데 상대방의 말투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거라고 주장하고요. 상대방의 성공을 질시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한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 상대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 자신인데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이렇게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때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누명을 쓰는 대상을 우리는 희생양, 즉 스케이프고트라고 합니다. 결국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잘못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만만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죄인 취급한다는 뜻이죠. 진짜 죄인은 자기 자신이면서 만만한 상대방에게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죄를 해결하는 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죄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즉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자기 죄가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자기가 만든 문제들에 대해 모두 남 탓을 하는 나르시시스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심리 상태는 마치 모든 문제를 엄마 책임으로 돌리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내가 배고픈 것도, 잠이 오는 것도, 기저귀가 찝찝한 것도, 심심한 것도 다 엄마 탓이죠. 아저씨가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일어나셨네? 지금 상황이
사실 갓난아이일 때는 모든 게 엄마 책임이 맞습니다. 엄마가 다 해줘야 아기는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갓난아이는 불편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울어대며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먹을 것 주세요. 재워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긴 울음이죠. 내가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갓난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이런 사고방식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똥은 자기가 싸놓고 남이 치워주길 바라는 갓난아이의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들이 왜 이 갓난아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야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권위자 베셀 반 데어 콜크의 책 몸은 기억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삶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그 상황에 갇혀버려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린다. 정신적 외상을 입으면 그 트라우마가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삶의 구조가 형성되며 새로운 만남이나 경험들은 모두 과거의 기억에 오염되고 만다.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갓난아이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심한 충격을 장기간 반복해서 받아왔기에 그 시기의 정서 수준에 멈춰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느낌, 즉 죄의식을 느끼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 죄의식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데에 몰두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자신에게 향해야 할 비난의 화살을 그 사람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그 사람이 대신 비난을 받았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희생양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며 그 희생양이 죄의식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할 때 내가 지금 정말 느껴야 할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죄를 전가시켜서 쓸데없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가만히 있는 죄 없는 사람을 건드려서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쾌감을 얻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잠깐의 쾌감을 느낀다 한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은 죄뿐 아니라 남에게 전가시킨 악한 죄까지 추가되어 실제로 이들이 느껴야 할 죄의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죄로 똘똘 뭉쳐진 상태에서 그 죄가 더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는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나르시시스트들은 그저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망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평화로운 척,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결함도 잘못도 그 어떤 죄도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도 속이며 살아갈 뿐이에요. 스카펙의 말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세상에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기 위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술수를 부리는 거라고 볼 뿐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까지 친절하게 굴고 자신에게 배려하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더 악한 위선자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몰고 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 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오히려 악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스카펙은 사람들 가운데 양극단에 위치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도무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옳은 행위를 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즉,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사람들, 즉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옳은 행동을 할 자유를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옳은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극단에 있는 두 부류를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완전히 반대편 극단에 있는 것을 에코이즘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시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손뼉은 마주치지 않아도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가만히 있어도 다른 손이 고속으로 와서 부딪히면 소리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만히 있는 죄 없는 사람을 휘두르고 괴롭히려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해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나르시시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나르시시스트를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늘 강자의 입장에 있어 왔기에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심정을 토로할 때, 나르시시스트가 한 짓을 폭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 나쁜 짓이야. 참 선하게 들리는 말이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적재적소에 맞지 않는 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얼마든지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 해도 그 안에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무지함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한 지식,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추셔서 부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성을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